시작할게요. 보통 처음에 주주 개념을 좀 어려워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할 때 주식을 사고 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 주체가 아니라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뭘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 잘 들을게요 이러면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잘 들을래? 주식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의 액면가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에 액면가가 있고 시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이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가 액면가가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1억을 투자해줬잖아요. 그럼 당신이 나한테 1억을 투자해줬으니까 1억 원어치 주식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 회사는 액면이 1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주 드릴게요. 그럼 1억 원어치 준 거야. 이런 개념인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치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잘 들을게요 이러면 성의가 없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100만 주 받은 거죠. 그럼 C는 200만 주 받았겠지. 그럼 주주총회에서 붙으면 C가 이기지. 난 네 2배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면 끝이에요. 그럼 얘가 억울하면 어떻게 해? 투자를 더 해. 그럼 1억을 더 투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분율이 50%로 바뀌죠. 그럼 둘이 절대 싸움이 안 끝나. 공점이니까. 그러니까 특정 회사를 지배했다라는 수준이 되려면 50% 플러스 한 주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한두 주 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사실 삼성전자 주식 한 주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회사 내에 잡초 한 포기 정도 될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막 이재용이나 제드래곤처럼 막 한 5% 갖고 있다. 5% 갖고 있으면 얼마지? 잘은 모르겠는데 5% 갖고 있으면은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니까 모일수록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커질수록 프리미엄이 붙어버립니다. 여기에서도. 근데 한두 주 갖고 온 프리미엄 안 붙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주식은 그런 거야. 그럼 이 말은 B와 C가 주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내가 잘 됐으면 좋겠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주가가 또 오르고 배당금도 많이 줄 테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다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볼 거는 재무제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재무제표. 기본적인 원리는 항상 같아요. 사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 뭐 사람이나 회사를 판단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얼마를 갖고 있느냐, 두 번째는 얼마를 버느냐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출 받으러 갔어요. 은행이 물어볼 겁니다. 혹시 담보 잡을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왜냐면 연봉도 중요하긴 한데 연봉은 미래지향적이죠. 그러니까 너가 1년에 얼마씩 벌어들이냐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고 연봉은. 근데 만약에 얘가 집이 있어요. 집 얼마짜리 있어요? 3억이요. 그럼 그 담보로 잡고 2억 빌려드릴게요. 이게 제일 편해. 이미 있는 돈이 제일 편하다고. 그래서 대출에서 첫 번째로 보는 게 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질 잡는 거예요. 인질. 3억짜리 집 그거 인질로 잡고 2억을 빌려드리겠다. 근데 네가 2억 안 갚으면 나 이거 3억짜리 집 경매로 팔아버린다. 2억 5천에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2억 받고 나머지 돈 줍니다. 그니까 경매로 돈 버는 거야. 경매로 나오면 싸게 팔거든. 왜냐면 돈을 빨리 바꿔야 되니까. 그럼 담보대출이 없대. 저 집이 없어요. 그럼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신용대출 갑시다. 이렇게 돼. 그럼 저 공무원인데요. 오케이 콜. 다 빌려드릴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공무원 안 잘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팩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얼마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 버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 있냐? 담보대출은 네가 지금 얼마 있냐죠?
얼마 있냐의 개념이 재무 상태표입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구분을 해야 될 거는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분류예요, 대분류. 그 안에 재무 상태표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와 재무 상태표는 같은 게 아니에요. 재무 상태표가 하위인 거예요, 하위. 그리고 이제 이름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친구한테 야 얼마 있냐 하면 좀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어떠니? 재무 상태가 어때? 그 말이 얼마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얼마 있냐라고 물어볼 때는 앞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지금입니다. 너 지금 얼마 있어 이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왜냐면 어제 얼마 있었어? 그거 안 궁금하지. 너 내일 얼마 있을 것 같아? 안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얼마 있냐는 지금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말 안 하죠. 근데 이것도 지금 얼마 있냐 이 말이지. 재무상태표를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원래는 그림으로 안 하는데 보통 보기 좋게 그림으로 표기를 합니다. 왼쪽이 자산, 오른쪽이 부채와 자본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부채랑 자본을 합친 게 자산이랑 같다. 이게 딱 직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구가 포르쉐를 끌고 왔다. 지금 여기 멘토들 있잖아요. 여기 친한 멘토가 있었는데 다른 지점으로 발령나서 원장이 됐거든요. 포르쉐 샀어. 박스터.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인스타에서. 부럽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포르쉐를 딱 샀어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자산이 늘은 거죠. 포르쉐라는 자산이 는 거야. 재산이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게 우리가 보통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갖고 있는 거를. 근데 회계에서는 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집, 차, 뭐 있지? 휴대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그럼 포르쉐가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산밖에 못 봐요. 저 사람 포르쉐 뽑았네. 이게 끝이에요. 근데 나는 친해갖고 물어본 거야. 이거 뭐 어떻게 산 거예요? 하니까 에이 풀 할부죠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전액 풀 할부로 샀어요. 60개월 할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산이 늘었는데 다 부채로 자산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인 자산이 는 거지. 부채는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속내는 모르잖아 나도. 그러면 물어보니까 자산과 부채밖에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럼 하나도 안 부럽죠. 아이고 젊은 양반이 인생 조지려고 이렇게밖에 말이 안 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샀어요? 아빠가 사줬어요. 자본이에요. 안 갚아도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은 갚아야 될 돈과 안 갚아도 되는 돈 두 개밖에 없어. 근데 부채는 갚아야 될 돈, 그게 아니면 자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부채도 자산이다. 그런 말 부채도 자산이다 이런 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인한테는 해당 안 돼요. 일반인들은 뭐 차 할부 사고 명품 할부 사고 이런 거는 하잖아요. 그럼 부채가 자산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지. 요새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그냥 대충 금액은 작게 그냥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오피스텔을 샀어요. 근데 1년 수익이 한 500만 원 나와. 그렇다고 합시다. 내 돈으로 지금 오피스텔 하나 사가지고 5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1년에. 근데 이거 괜찮네 해가지고 은행 가서 2억을 빌린 거예요. 근데 이자가 2%거든요. 지금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은행 갔는데 이자율이 2%라 그래. 그러면 1억 빌리면 1년에 200만 내면 되거든요.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요? 2억 빨리 빌려가지고 오피스텔 한 개 더 사. 2억짜리. 그리고 1,000만 원 더 받아야지. 보면은 이 위에 거 내 돈. 내 돈. 이건 부채죠. 근데 이자는 400만 원씩 나갈 거야 1년에. 근데 600 내가 먹죠. 뭐 세금은 그 뒤에 일로 하고 600 먹죠? 꽁돈 아니야 꽁돈. 이거 부채죠. 이런 걸 부채도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빚만 2억 있어 라고 했지만 어차피 수익은 계속 나고 있잖아. 이런 거는 이제 레버리지라 그래. 지렛대라고. 그러니까 일반인이 빚지는 건 그냥 할부고 사업가들이 이렇게 부채를 빌려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잖아요. 이런 건 지렛대를 꽂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서 부채도 자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자본은 그냥 아빠가 사줬다 그랬는데 이제 회사로 가면 이거 아까 그 돈 받고 주식 준 거 있죠. 근데 주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네 말 잘 들을게요. 근데 좀 뭔가 허전하니 그냥 줄게 100만 주. 이거 수준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준 거야 사실.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냥 그래 누구 100만 원 이렇게 써놓은 거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서 주식을 준 돈에 대해선 자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돈도 돈은 돈이야. 그러니까 이 부채랑 자본은 속성인 거예요, 속성. 이 자산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부채 플러스 자본은 자산이다. 이 말이 돼요. 그 다음은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얘 둘이 투톱이에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서 투톱. 손익을 계산한다.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손익을 계산한다. 손은 뭐 손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쓴 돈, 손해. 이익은 뭐 이익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손익은 쓴 돈, 번 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쓴 돈, 번 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사업을 해야 되거나 뭐 그럴 때 수지타산을 계산한다 뭐 이런 말을 하거나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 이런 말 하죠. 그게 손익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얼마가 들어가는데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 돼. 그럼 괜찮네 하자. 그러니까 이게 손익 계산이지.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는 멈춰 있는 개념이거든요. 너 얼마 있어? 그러면 지금이죠. 근데 이걸 맨날 물어보진 않고 보통 1년 단위로 끊는단 말이에요. 1년 단위. 그럼 마지막 날이 12월 31일이죠. 그러니까 12월 31일에 얼마가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1년마다 계속 착착착 찍어 놓으면 방향이 보이지. 작년보다 돈이 많아졌는지, 부채가 늘었는지, 자산이 늘었는지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그거는 그냥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손익계산서는 사람으로 치면 연봉 개념이거든요. 얼마 버냐? 너 연봉 얼마야? 하면 1년 동안 얼마 버냐죠. 그러니까 얘는 기간의 개념이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생각해요. 야, 너 얼마 있어? 재무상태표. 지금 얼마 있어? 지금 12월 31일에 너 연봉 얼마야? 하면 자연스럽게 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 받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봉은 1년이잖아. 자,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이렇게 나옵니다. 수익과 비용. 그리고 지금 한 칸을 비워놨는데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수익이다. 돈 벌었다는 소리예요. 비용은 돈을 썼다는 소리죠. 그럼 남는 거 있죠. 이익이에요. 이익. 이익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는 수익과 이익이 같나요? 다른 거예요. 엄청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수익을 100을 냈다고 해볼게요. 수익 100을 냈어. 그럼 100을 벌었잖아요. 근데 돈 벌려면 돈 써야 되죠. 근데 내가 100을 버느라 80을 쓴 거예요. 그럼 수익이 100이고 비용이 80인 거거든요. 그럼 얼마 남았어? 물어보면 20 남았어 이러겠죠? 그게 이익이거든. 그럼 수익은 100이고 이익은 20이에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걸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수익과 이익을 혼동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방금은 수익이라 해놓고 방금은 이익이라 해놓고 막 이런 경우 많아요. 회계학도끼리는 그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되겠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모르는 갑다 이러는데 근데 대화도 잘 안 돼버리죠. 의미 전달이 안 돼버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자산은 실물이 맞거든요. 자산은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파트 있고 뭐 집 있고 차 있고 휴대폰 있잖아요. 근데 부채랑 자본은 관념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 청약 당첨됐어. 그럼 자산 5억짜리 아파트 당첨됐다. 아, 근데 돈이 없어요. 당첨은 됐는데. 그래서 뭐 보통 피 받고 파는 경우 많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아빠한테 SOS 했어요. 아빠 1억만. 4억은 내가 은행에서 빌릴게. 하면 이렇게 자산 5억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채랑 자본은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자산이 있는 건 팩트 아니에요. 근데 내 머릿속에 4억 언제 갚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가 아니라 그냥 관념이에요. 4억을 갚아야 되는구나. 1억은 아빠가 줘서 그 다행이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요거는 자산이라는 실체를 구분해 놓은 거죠. 그리고 수익 비용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두 개도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되게 헷갈리거든요. 일단 이거 사이클 한번 알려드리고 수익 비용을 또 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내가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작은 장사. 제일 만만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졸업식에 꽃다발 파는 거. 그런 걸 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내가 한 50만 원이 필요해요. 50만 원이 필요해서 자산 50만 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말을 해봤어요. 엄마 나 30만 원만 줘. 빌려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엄마한테 30만 원을 빌려줘 했는데 30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난 안 갚을 거거든? 그럼 자본이야. 빌려줘 했지만 안 갚을 거잖아요. 그럼 자본이라고. 그리고 철수한테 가가지고 철수야 20만 원만 빌려줘. 이러면 부채 20, 자본 30으로 자산 50을 만든 거죠. 난 현금 50만 원이라는 자산이 생긴 겁니다. 현금이라는 자산 50만 원. 근데 이걸 가지고 저기 화훼단지 가가지고 꽃다발을 사요. 꽃을 사가지고 그럼 이제 이걸로 꽃다발을 사요. 그러면 50만 원의 현금이 사라지고 50만 원의 꽃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차피 자산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팔아야겠죠. 내가 이거를 100만 원에 팔 거거든요. 이걸 다 100만 원에 팔아 치웠어. 그러면 100만 원 벌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익이 100이 났는데 요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100만 원 벌었다 이거예요. 그냥 100만 원 벌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산 100이 다시 들어와. 팔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꽃다발 50이었잖아요. 자산. 그럼 내 자산 50이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다 줬으니까. 팔았으니까. 근데 수익 100이 생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 원짜리 2만 원에 판 거 아니에요. 그럼 만 원짜리 자산이 사라지는 거죠. 대신에 2만 원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만 원이 사라질 때 비용이 돼요. 만 원이 사라지면서 비용이 되고 2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결과만 보면 원래 내가 50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100이 돼 있을 거라고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수익이 100이죠. 근데 내가 50만 원짜리 자산을 다 뿌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이 감소한 게 비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사 먹으면 식비라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지고 비용 처리되니까. 그래서 이게 50이 될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자산 50을 줬으니까 비용은 50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익이 50이죠. 그럼 50 벌었잖아요. 이게 50이 는다고 이렇게. 이익은 내 거죠. 50이 늘었잖아. 그럼 내 거 자산이 늘었겠지. 근데 자산이 늘었다는 거는 부채가 늘거나 자본이 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번 돈이 부채인가? 아니죠. 그럼 밑으로 붙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 50이 느는 구조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 손에 100만 원 있죠. 왜냐면 꽃다발 팔고 100만 원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철수한테 20을 빌렸다는 사실은 안 바뀌죠. 그럼 내가 이거를 없애고 싶어. 그럼 이 20만 원 빼갖고 부채 없애버리면 되죠. 철수한테 20만 원 던져버리면은 부채가 사라지고 자산이 같이 날아가요. 그럼 자본 80 넘죠. 자산도 80 넘죠. 그럼 다 내 돈이야 이거. 이런 느낌이에요.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할 건데 지금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대충 이런 사이클. 그러니까 이게 1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년 동안 100만 원 번 거거든요. 1년 동안 50을 쓴 거고 그럼 1년 동안 50을 벌었잖아요. 이게 내 연봉이야 지금. 그럼 당연히 연봉이 내 돈의 부를 늘려줄 거 아니야. 자산을 늘려주겠지.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번 돈이 재무상태표로 붙고 얘는 초기화돼. 없어진다고요. 그럼 내년 1월 1일에 다시 0부터 시작하겠지. 내년 연봉은 다르니까. 근데 내 돈은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명이 1년짜리예요. 1년 쌓이고 끝. 왜냐면 여기 붙이고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재무상태표는 수명이 어떻게 되냐? 무한하지. 처음에 회사 만들었을 때부터 1년마다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주고 없어지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당연한 걸 체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그러면 이때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거고 자본을 어떻게 처리할 거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현상만 보면 돼요.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썼다. 그럼 이때 또 중요한 게 수익과 비용에 대한 개념이에요. 요걸 이제 잡아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회계를 지금 배우는데 회계를 배우기 전에는 그 돈에 대한 생각이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 이 말은 현금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현금주의에서는 무슨 말을 쓰냐면 우리 돈 들어오면 그 가계부나 용돈기 입장 이런 거 있죠. 돈 들어오면 뭐라 해요? 안 써보셨나? 수입 이렇게 말하죠. 수입. 나가는 건 지출이라고 그러죠. 이게 현금주의에 기반한 말이에요. 돈 들어오면 수입 얼마, 돈 나가면 지출 얼마, 남은 돈은 잔액이에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현금주의. 그러면 만약에 내가 월급 300 받는데 오늘 월급날이에요. 월급날에 수입 300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뭐 커피 사 먹으면 5,000원 빼고 299만 5천원 이렇게 쓰겠죠. 이런 느낌으로 계속 쌓여가잖아요. 그러니까 잔액은 항상 최신화되는 거죠. 300 적으면 잔액이 300이죠. 5천원 빼면 저절로 299만 5천원이 되죠. 또 5천원 빼면 299만원 되겠지. 그러니까 잔액은 계속 따라붙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가계부도 어플로 많이 쓰잖아요. 잔액 저절로 계산되죠. 그러니까 잔액은 이런 개념이고, 근데 우리는 발생주의를 씁니다. 발생주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따로 저 블로그에 포스팅도 해놨는데, 참고로
아직 블로그가 필요하진 않지만 미리 좀 알려드리면 앞으로 이제 참고하실 자료가 여기 다 있어요. 제 거 블로그 닉네임이 동네 학원 일기 강사예요. 이거 치면 나오거든요.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주소보단 이걸 더 잘 외우시더라고요. 발생주의 따로 해놨어요. 발생주의는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한 사실이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수익하고 비용인 거지. 빼면 이익. 그러니까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블로그에 써놓은 내용으로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블로그에는 이거 돈 쓴 거부터 한번 보면은 돈 쓴 게 지출 비용이잖아요. 버스카드 충전한 걸로 해놨어요. 버스카드 충전. 요새 뭐 후불용으로 다 쓰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버스카드 충전해서 탔거든요. 내가 10,000원을 충전한다고 할게요. 10,000원을 충전해. 그럼 버스카드 10,000원 충전하면 10,000원이 사라지죠. 그러면 이게 현금주의에서는 지출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 나갔으니까. 근데 발생주의에서는 10,000원을 충전하잖아요. 그럼 수익도 없고 비용도 없어요. 왜냐면 돈을 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10,000원은 사라졌죠. 현금 10,000원 사라졌죠. 근데 10,000원을 탈 수 있는 버스카드 잔액 10,000원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건 돈을 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쓴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근데 현금주의에서는 그냥 현금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0,000원 나가면 10,000원이 나간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버스가 1,250원인가? 맞죠? 딱 계산하기 좋게 돼 있어요. 그럼 1,250원 두 번 타요. 2,500. 이거를 4일 탈 수 있죠. 4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 2, 3, 4 해서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렇게 해볼게요. 4일 사이클이잖아요. 그럼 첫날에 충전해야 되죠. 그럼 현금주의로 가면은 지출 10,000원 이렇게 발생해요. 첫날에.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어때요? 현금 안 나가죠. 그럼 얘는 없는 거야. 근데 발생주의는 첫날에 역시 10,000원을 쓰긴 썼는데 그때는 에이 이게 돈 쓴 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버스카드 충전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래는 맞긴 맞는데 돈이 줄진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00원 충전한 건 그냥 충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버스 두 번 탔죠. 그럼 얘는 얼마 썼다 생각할까? 2,500원. 왜냐면 버스를 두 번 타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두 번 탔으니까 오늘 2,500원 썼네. 이게 발생주의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둘째 날은 2,500원 쓴 거죠?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10,000원을 썼다는 사실은 정해진 거죠. 근데 뭐가 합리적이어 보이냐 이거지. 뭐 사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누구는 1번이 맞다 생각하고 2번이 맞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회계는 발생주의 쓴다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조작을 못해요. 현금주의는 조작할 수 있어. 왜냐면 돈을 원래 오늘 내야 되는데 내년에 내는 거야. 그럼 조작할 수 있죠. 너무 바보 같다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현금을 믿냐. 그럼 조작 뻔한데 이게 말이 안 돼. 버스 탄 행위는 어떻게 속일 거냐 이거지. 그냥 발생주의로 갑시다 하면 뭐 그럽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조작을 못해 일단. 그래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만 봐도 돼요. 근데 이거를 배워도 잘 못해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회계 자격증이 있는 사람 쓰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알지 않을까? 없는 사람은 아예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 쓰는 거야. 발생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발생주의에 포커스를 맞춰서 회계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쓸모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냥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이걸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이틀째를 쏙 뽑아서 본다고 합시다. 이틀째를 쏙 뽑아서 봐요. 그럼 현금주의는 얘 돈 하나도 안 썼네 이러겠죠. 아니잖아요. 썼잖아요. 근데 발생주의는 2,500 썼다 돼 있죠.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4일을 통째로 보면 똑같잖아요. 근데 하루만 빼서 보면 오차가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난 현금주의 못 믿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넌 너무 바보 같아 미안. 발생주의 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버는 쪽으로 해볼게. 버는 쪽. 그럼 이번엔 편의상 그냥 월급 300 받는다고 하고 한 달에 30일 일한다고 할게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일을 30일 해도 월급은 하루 동안 받죠. 그러면 그런 느낌이라면 월급날에 수입 300만 원 그리고 29일 동안은 수입이 하나도 없죠. 그럼 발생주의로 가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회계 배우기 전에도 그 막 편의점 알바 같은 거 할 때 집 갈 때 있잖아요. 퇴근하고 오늘 얼마 벌었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게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관념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퇴근할 때 나 머릿속으로 나 오늘 10만 원 벌었다 이 생각 하잖아요. 근데 10만 원 누가 줘요? 안 주지. 그 수익이라고. 근데 수익은 있다고. 왜냐면 일했잖아요. 발생했지. 조작 못 하잖아요. 일을 한 거는. 그러니까 발생주의 하자. 그러면 발생주의로 가면 나는 하루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죠. 그리고 버스 타서 하루에 2,500원 썼죠. 그럼 바로 이익이 나와버리잖아. 하루마다. 그렇게 하자고. 들어보니까 납득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발생주의를 배워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이 나간 것과는 별개일 수도 있는 거죠. 맞죠? 10만 원 오늘 못 받았잖아. 근데 수익 잡혔죠. 비용은 돈이 나갔을 수도 있고 안 나갔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나간 걸로 하자. 버스 탔으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럼 하루에 이익이 97,500원씩 나요. 그래야 계산하기가 쉽게 되겠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 할부 지를 때도 내가 하루에 얼마 벌고 하루 얼마 쓰니까 괜찮겠다 슬래시 하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있다고 회계가. 이게 발생주의입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적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림 그린 게 사실 답인데 이게 그 가계부 같은 거를 가계부를 단식북이라 그래요. 가계부랑 뭐 용돈기 입장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단식북이라 그래요. 부기는 장부 기록이라 그랬죠. 장부의 기록을 한다. 단식은 하나만 단자가 호 단자예요. 그 막 스포츠 경기 보면 단식 복식 이런 거 있죠. 그 단식이야. 혼자 한다는 소리 하나 단식. 그러면 가계부 쓸 때 생각해 보면 콩나물 500원 하나 끝 이런 느낌으로 쓴다. 그럼 월급 300만 원 이렇게 하나 쓰고 끝. 그럼 그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회계는 복식북이에요. 회계는 복식북이에요. 그럼 두 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요. 왼쪽 오른쪽. 내가 콩나물을 샀다고 하면 간단한 예시로 들면 콩나물 500원이 생겼다. 그 대신에 현금 500원이 없어졌다. 이런 느낌이에요. 한 사건에 대해서 두 개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럼 이렇게 보면 아까 가계부는 단식부기가 맞죠. 그렇게 써야 돼. 왜 이렇게 쓰냐면 자산을 필두로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었잖아요.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관념적인 거거든요. 그거 같이 적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돈을 썼잖아요. 이건 문제가 없어. 근데 만약에 돈을 빌려볼게요. 돈을 빌리면 내가 철수한테 10만 원 빌렸어요. 그럼 뭐라고 빌리지? 그냥 철수 플러스 10만 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까? 단식 부기는?
철수 플러스 10만 원.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10만 원이 증가한 사실만 적어서 이걸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안 적어서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300만 원이었는데 철수한테 10만 원 빌려서 310만 원이 됐잖아요. 근데 가계부는 그냥 310만 원이 있다고만 돼 있죠. 그럼 다 써버린다고. 근데 복식부기 회계는 내가 자산이 10만 원 늘었다 이렇게 쓰잖아요. 옆에다가 이거 근데 부채야 같이 써요. 자산 10만 원, 부채 10만 원을 같이 써. 그럼 내가 300만 원이 있다가 10만 원이 늘면 잔액이 310만 원이잖아요. 근데 부채 10만 원이 따라 붙어 있는 거야. 그럼 310만 원 보면서 아 10만 원은 갚아야지 라고 맨날 보는 거지. 그럼 의미가 엄청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겠습니까? 합리적이니까 하겠잖아요. 저는 회계에 좀 자부심이 있는데 그 인간의 발명품 중에 위대한 발명품 이런 거 있어요. 그 중에 종이 연필 있거든요. 그 정도 인정할 수 있죠. 그 중에 복식북이 있어요. 장난하는 거 아니고 이거 생기고 나서 그 상업에 대한 퀄리티가 엄청 발전했거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못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 그래서 그 자리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리. 그럼 다행히 두 개밖에 없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반토막을 쳐요. 그리고 왼쪽은 차변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외우는 걸 정말 싫어하고 외우라고 하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이건 외워야 돼요.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인 거는 만든 놈이 만들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초록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는 거. 누가 만들었겠죠. 그 느낌이야. 그냥 차변은 왼쪽이고 대변은 오른쪽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뜻은 있거든요. 차는 빌렸다는 뜻이고 대는 빌려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그 이름만 차용해서 쓴 겁니다. 그냥 이름 발음만.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제가 재무상태표 그림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림 그렸잖아요. 그 자리 있죠. 왼쪽에 자산 썼죠. 그러면 자산을 아까 왼쪽에 썼었잖아요. 그게 얘 자리라서 그래요. 이 세 개는 외우셔야 돼요. 왼쪽을 차변이라 부른다. 오른쪽을 대변이라 부른다. 그리고 자산의 증가, 자산 플러스는 왼쪽에 쓴다. 이 세 개만 외우고 나머지는 이해를 할게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여기까지는. 그러면 자산 플러스를 왼쪽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자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어디다 쓸까? 오른쪽에 쓰지 않을까? 반대니까. 이건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는 외웠고 한 개는 이해하면 되지. 그러면 자산의 감도는 오른쪽이 있구나. 이걸 토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색깔은 그 주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오르면 빨간색, 떨어지면 파란색 이렇게 할게요. 계속. 이건 이제 알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쓸 일이 뭐 있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휴대폰 샀을 때 휴대폰 보통 할부로 사시나? 만약에 내가 공기계를 현금 주고 산다고 할게요. 그럼 돈 나가죠. 현금이라는 자산 나가죠. 공기계라는 자산 증가하죠. 그럴 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이름을 나중에 또 배우겠죠. 공기계는 뭐라고 쓰지? 현금은 뭐라고 쓰지? 이 이름은 아까 그 통장 쪼개기의 통장 이름인 거예요. 일단은 원리부터 배우고. 그럼 이번에는 그 돈을 빌려볼게요. 철수한테. 철수에 10만 원만 빌려줘 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 늘겠죠. 대신에 부채가 같이 늘겠죠. 그럼 부채가 느는 건 어디 있을까요? 대변을 써야겠지. 그래야 자산 증가랑 부채 증가가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이건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부채랑 자산이 같이 늘어야 되니까 자리가 같은 방향이면 안 되겠구나. 그럼 10만 원 빌리고
하지만 갚아야 될 10만 원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갚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갚으면 돈 나가잖아요. 돈 나가면서 부채도 줄어. 돈이 나가야 부채가 줄어듭니다. 그럼 부채 감소는 당연히 반대가 되겠고. 그럼 이번에는 아빠한테 용돈 받았다. 아빠 10만 원만 줘. 자산 늘죠? 그럼 이거의 성격이 뭘까? 내가 아빠한테 10만 원 받았는데 내 돈이 나가진 않죠. 안 갚을 거죠. 부채 아니네. 그럼 그게 자본이야. 그럼 아빠가 너 뭘 줄래? 아빠 내가 나중에 잘 돼서 밥 한 그릇 사줄게.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아빠는 나한테 투자한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냥. 그래서 자본 증가도 자산이랑 반대 있어야겠죠. 근데 자본이 느는 거는 생각할 수 있는데 주는 거는 사실 우리랑 거의 상관이 없어서 근데 자리가 반대니까. 자, 이렇게 6개를 지금 봤는데 6개가 재무상태표 소속입니다. 재무상태표. 그래서 아까 그림 그렸을 때 자산이 왼쪽에 있었고 부채 자본이 오른쪽에 있었죠. 그래서 증가만 적은 거예요. 증가만. 그림에서는. 감소는 반대니까. 그럼 이번에는 길 가다 돈을 주어볼게요. 돈을 주었어. 10만 원을 주은 거예요. 그럼 자산 증가하죠. 그럼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그럼 수익 비용 중에 뭘까? 수익이겠죠. 그러면 자산 증가랑 수익은 같이 나와야 되지. 그럼 수익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써도요? 같이 쓰죠. 복식부기로 써야 되니까. 10만 원 주었다. 10만 원 왜 늘었어? 주었어. 기분 좋아. 수익. 이렇게 가져야지. 한쪽에 두 개를 쓸 수는 없잖아. 양쪽에 쓰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거 이해 맞죠? 자산으로 계속 파생시키고 있잖아요. 돈 주면 자산 늘고 기분 좋아. 수익. 그럼 기분이 좋았는데 가다 잃어버렸어요. 자산 줄죠? 기분 안 좋죠? 비용. 자산 줄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돈 쓰면 비용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 써놓고 뭐라 하겠어요? 외우세요. 이러겠잖아. 그런 걸 싫어한다고. 아니 그냥 한번 설명해주면 되는데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다. 이 비용은 또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비용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이 발생했다 이런 말 쓰죠. 비용이 발생하면 돈이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예요? 나간 거죠. 그럼 비용이 플러스 된 거잖아. 근데 비용은 플러스 자체가 마이너스인 거야. 성격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비용이 플러스 된 거는 안 좋은 거야.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그러니까 둘이 성격이 반대죠. 그러니까 비용은 반대라고 생각하셔야 돼. 뭐 이거는 계속 설명드릴 건데. 그리고 지금 수익 마이너스 비용 마이너스는 안 썼잖아요. 얘네들은 딱 필요할 때만 생겨야 돼요.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거까지만 얼른 하고 끝낼게요. 얘는 손익계산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재무상태표는 누적된다 그랬잖아요. 누적. 계속 쌓인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를 절양이라 그래요. 절양. 스탑 개념인데 계속 쌓이는 개념이에요. 쌓이는 거.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지갑 사면 지갑에 돈 없죠. 근데 지갑 산 순간 0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갑을 산 순간부터 지금까지 돈이 들락날락 했죠. 들어왔다 나갔다. 그거 계속 기록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있는 돈이라고.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증가와 감소를 계속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있는 애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늘었다가 자산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계속 반복했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증가 감소라 그래요. 돈이 잠깐 늘었다가 잠깐 줄었다가. 근데 손익계산서는 1년 개념이라 그랬지. 연봉 이런 건 유량이라 그래요. 유량, 플로우, 흐르는 개념이니까. 얘는 1년마다 초기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발생이라 그래요.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퇴근할 때 10만 원 벌었다 이 생각 있죠. 그게 팍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일 안 하면 그냥 안 생기죠. 그러니까 안 하면 그냥 안 생기면 되는 거고 하면 생기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오늘 일했으니까 수익 10만 원 생겼죠? 버스 탔으니까 비용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이론상. 그래서 이 절량의 개념은 증가 감소라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유량 개념은 증가 감소를 하면 안 돼. 발생 소멸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방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되면 그 디테일도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그거 몰라서 놓치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 근데 혹시 알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한번 말씀드린 거고 계속 좀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정도 하면 좀 초보를 해놓은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자격증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회계가 뭔지 어떤 느낌인지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보통 자격증 가르치는 학원은 그냥 진도만 막 빼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책을 쓰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참고할 책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좀 그 스타일이 좀 야매로 좀 쌈바이로 말을 좀 쓰거든요. 저 새끼 뭐라는 거야 할 때 책을 보면 된다고.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래서 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 수업을 하진 않는다. 네, 그래서 자료는 내일 나눠드리고 그걸로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뭐 갖고 오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때 같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집 가서 복습할 때 보셔도 돼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